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22대 총선이 26일 남았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약 경쟁도 뜨거운데요. 공약이란 정치인이 국민에게 어떤 일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인데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여야 경제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마지막 수업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그룹 회장이 쓴 책인데요. 작년에 삼성그룹이 CEO가 휴가 때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미국 현재 투자한 삼성전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반도체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현지에 투자한 기업들한테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미 정부가 삼성전자에 한 6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이상을 지금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한 이달 말쯤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가 2021년 그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도 이 텍사스주 테일러에 이 170억 달러를 들여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이제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 그럼 어디에 또 투자를 할지 이거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전했습니다. 네. 이번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의 기존 공장과 함께 신설을 발표할 그런 이 공장의 규모 확장 얼마나 할 것인지 투자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근거가 되는 반도체법이 어떤 법이길래 미국이 아닌 다른 기업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 정도 되는 규모고요. R&D 지원으로 이제 한 132억 달러, 한 18조 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5년 동안 총 527억 달러, 약 70조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네. 특히 지금 상무부가 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가운데 280억 달러, 이제 한 37조 원 되거든요. 이거를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한테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그 대상이 이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4개 기업들하고 이제 상무부가 협상을 계속 벌여왔던 겁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다행인 거는 이제 TSMC보다는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인텔보다는 다소 적게 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약 6조 5,800억 원 정도 받기로 했다는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며칠 네. 전에 있었어요. 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2개의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인텔의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랑 대출 이걸 포함해서 100억 달러 이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계속 상무부와 협의 중이고요. 네. 어쨌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삼성전자 관련 소식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국내 산업계가 좀 노심초사했거든요. 이번 보도로 어쨌든 화색이 좀 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예. 개발한 우주선이 세 번째 발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발사였어요. 근데 이제 48분 정도 비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구 궤도에 도달하는데 여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비행체가 낙하 도중에 분해가 됐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현지 시각 14일입니다. 스페이스X는 오전 8시 25분 텍사스주에 있는 이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를 했어요. 시험 비행을 위해서 화물 없이 무인 발사된 비행체가 성공적으로 이 지구 저궤도인 지상 200km 돌파를 했거든요. 네. 234km에 도달해서 최고 시속 26,000km, 그러니까 한 48분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사용을 위한 귀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인도양 상공에서 이제 하강하던 우주선이 붉은 불꽃을 일으키는 이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송출이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후 스페이스X가 이 지구에 진입하던 스타쉽과 교신이 끊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스타쉽과 위성 서비스인 그 스타링크 간 연결도 중단이 된 겁니다. 이 대기권 진입 중에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사실 실패를 했는데 이게 꼭 실패만은 아니다. 뭐 이런 현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앞선 두 번의 비행보다는 성과가 훨씬 좋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11월 이렇게 두 차례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각각 4분, 10분 만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에 비하면 48분이면 엄청 많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로켓 발사의 본 목적인 이 궤도 안착 요거는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이 궤도를 도는 거죠. 근데 비록 당초 목표가 사실은 65분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인도양 재진입 이것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실패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는 달과 화성에 우리가 한번 가보겠다. 이게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꿈이거든요. 네. 그거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의미 있는 시험 비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미국 그 나사 있죠. 항공우주국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어땠어요? 사실 좀 이게 실패해서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의심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4.12% 내려간 162.50달러의 장을 마감했거든요. 지금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가 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 피스커가 전 거래일보다 52% 폭락해서 15센트를 기록했거든요. 이 피스커가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지금 전반적인 그 미국 전기차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연일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22% 정도 내려갔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그 해외 직접 투자액이 총 투자액 기준으로 633억 8천만 달러, 약 84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22.2% 감소한 건데요. 이 하락폭만 보면요. 2003년에 31.6% 감소했거든요. 네. 그거 이후 최대 하락폭인 겁니다. 해외 직접 투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국외 법인에 이제 주식을 취득하거나 뭐 국외 영업소 운영, 사업 활동 이렇게 해서 얼마나 투입했냐 이런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해외 투자한 액수가 이 경기 등의 영향을 줄었다는 겁니다. 총 투자액에서 이제 지분 매각이라든지 청산 같은 이런 회수 금액 이걸 뺀 순 투자액은 514억 3천만 달러입니다. 네. 전년 대비 이것도 한 20.6% 감소를 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저치고요. 지금 연중 투자액은 3분기까지는 연속 감소를 했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뭐 4분기부터는 좀 회복하는 조짐을 보였다 이렇게 기재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침체가 우리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줬겠네요. 네.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지역으로의 직접 투자 금액이 78.1% 급감한 18억 7만 달러 기록했는데 이 우리 기업의 국가별 해외 직접 투자액 순위에서 중국이 이제 7위로 밀려난 겁니다.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네. 이 중국이 이제 우리 기업의 국외 직접 투자액 상위 5개국 안에서 밀려난 게 1992년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향도 있고, 제가 이제 그 현지 우리 이제 중국에 진출했다가 돌아온 기업들 만나 보면은 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좀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금융보험업이 이제 256억 6천만 달러로 이제 직접 투자를 했거든요. 전년보다 한 15.5% 줄었고요. 제조업도 202억 5천만 달러, 한 19.7% 줄었습니다. 지금 이 분야별로 봤을 때 이 광업을 제외해서 모든 업종이 전년 대비 지금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외 투자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난 12일 여야가 나란히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공약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요.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0대 공약 키워드는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일 가족 모두 행복, 뭐 양육 환경 구축, 뭐 전통시장 새로 희망하면서 사실상 뭐 저출산, 그다음에 민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소상공인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봤고 국민의힘은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생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출생 극복, 그다음에 뭐 한반도 평화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이제 공통점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양당 모두 이제 공통점은 저출산, 그다음에 민생과 소상공인.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겠고 네.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민생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지만은 정치 개혁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 평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회복 이것도 이 키워드로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그 아젠다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은 뉘앙스가 좀 다른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표적인 공약 내용 좀 몇 개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구부 같은 경우가 사실 잘 모르시는데 이게 그 여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인구부에 흡수하겠다 이런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아젠다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공약을 이제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따로 예산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또 눈에 띄는 게 아빠들에게 1개월 출산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의무화예요. 네. 그러니까 가라가도 안 가니까 눈치 보니까 무조건 그냥 유급 휴가로 한 달 동안 가라라고 해서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는 공약이고요. 근데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거는 재형 저축 재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산을 좀 증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좀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띄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0만 호의 그 주거 네. 플랫폼 기본 주택이죠. 이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3만 원으로 이제는 교통패스 도입하는 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후동행 카드 있잖아요. 네. 6만 2천 원이면 뭐 서울 지역의 버스, 지하철 다 탈 수 있는데 네. 3만 원에 청년 패스권 만들겠다. 이런 3만 거. 원 절반에. 예, 청년들에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하겠다. 이런 것도 아마 신혼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귀가 번쩍하는 네. 거죠. 네. 일단 선거 때마다 여야의 1호 공약에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네. 1호 공약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클 텐데 네. 양당 그 1호 공약인 저출생 그리고 기본주택 100만 호 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어떤 건지?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워요. 왜냐하면 네. 여가부를 폐지하고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진짜 찬반난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구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네.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뜨거운 아젠다로 이제 가지고 왔고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연근무를 좀 정착시키겠다 이런 유연근무. 그렇죠. 네. 유연근무죠. 왜냐하면 이제는 좀 문제가 아마 회사 생활에서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출산휴가를 쓰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람 한 명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깐 동안만 이거를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유연 근무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국민의힘의 이제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주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100만 호의 이제는 그
100만 호의 이제 기본 주택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산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민 생활에 어느 정도는 뭐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굉장히 들어오고 차이점도 굉장히 좀 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또 하나 갖고 왔던 게 이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네. 세액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진짜 보편적인 거거든요. 세액공제요? 세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액이에요? 그렇죠. 저 세액공제. 세액공제.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는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얘기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는 세액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인 어떤 정책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적인 경제 공약들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거든가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게 금투세 폐지 이 네, 부분인데 네. 금융투자세는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정부가 이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내가 주식을 투자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이제는 소득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20% 지방소득 때까지 22%의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가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크게 하신 분들은 이거 무서워서 잘 안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들은 이것 때문에 또 볼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네, 빠지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2025년 1월부터 금투세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폐지하겠다. 그렇죠. 네. 없애버리자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확정된 건 아니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뭐 국민의힘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부분, 이게 5천만 원 정도 공제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공제해주겠다는 얘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거 소득으로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정부 때 이 자산과세의 이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게 사실 지난 정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해서 손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뉘앙스가 바뀌는 거죠. 전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또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거와 좀 다르구나.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경제 공약들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그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는 또 어떤 게 있던가요? 부동산은 진짜 뭐 너무들 관심이 많으셔갖고 지금 김포죠, 김포 지금. 김포에 대해서 이걸 서울시 편입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지금 또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네. 김포뿐만 아니라 뭐 구리라든지 일단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은 뭐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들을 달고 나왔고,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보다는 근데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또 반대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이거보다는 교통 현안이 더 큰 문제야. 지금 김포시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 서울 편입되는 게 아니라 일단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출퇴근할 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갖고 그렇죠. 계시죠? 네, 제가 그 김포 골드라인 타봤는데 진짜 이거는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9호선보다 훨씬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런 어떤 뭐 같은 부동산 정책에 아니면 같은 어떤 교통 정책이라도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지하 추진한다는 부분.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갑자기 물론 얘기가 이전부터 솔솔 있었습니다만 지하화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요. 맞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하 추진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경부선이라든지 아니면 철도가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동서가 갈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는 데도요, 어느 땅은 개발돼 있고 또 어느 땅은 개발이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화함으로써 지상을 좀 개발하자, 이런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지역이 좀 다른데 네.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수원역과 성균관대 구간,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등포역에서 용산역 구간, 네. 그다음에 대전역 인근 네. 여기를 이제 지하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국 철도인데요. 수도권, 뭐 부산, 대전, 대구, 호남 다 포함해서 전국 철도를 이제 지화하겠다. 아유, 엄청난. 전국에는 그렇게 가면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엄청난 돈이 아마 들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일단 이 양당 모두 지하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우리가 많이 내면 될까요? 자, 또 다른 경제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또 다른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형저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 오랜만에 듣는 거죠. 네, 정말 재형저축. 오랜만에 듣죠, 저도. 네. 그래서 재형저축이라는 거는 사실상 재산 형성이에요. 그냥 네. 재산 형성 저축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형저축이라는 게 나오면 참 좋죠. 이게 나오면 참 좋은데 과거에 재형저축이 10%짜리 금리였습니다. 네. 이거 엄청 좋죠. 그래서 그거 몇 년 하면은 이제 집 사는 돈 마련하고 맞습니다. 막 그랬었어요. 네, 네. 거기에다 소득공제까지 줬으니,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자 소득세 면제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이 재형저축에 대한 다시 이제는 다시 나올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근데 이제 과거에 한번 사실 이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2013년부터에 그때 한번 재형저축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자도 한 4%대였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자 소득세에 대한 면제 부분은 줬을지라도 네. 사실상 금액도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다가 흐지부지 되고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과연 어떻게 파격적으로 재형저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패에 좌우지할 것 같아요. 네. 과거처럼 뭐 진짜 뭐 금리 10%에 가면 다 글로 갈걸요? 저도 아마 바로 재형저축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재형저축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가 예금자 보호 상향. 요거는 사실상 뭐 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일단은 만약에 1억 원 예금자 보호를 1억 원 동안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그러면 아마 네. 시중에 있는 자금이 다 저축으로 간다는 거죠. 은행 쪽으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이 망가진다라는 게 머니 이제는 부부가 생기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은행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예금자 보험료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은행들은 그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비를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결국 은행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출, 이자로 금리로 전가시키는군요. 예,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은데 알고 보면 나한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아니 근데 저는 1억 원 상향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왜냐면 5천만 원은 너무 작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산해서 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5천만 원으로 정했을 때 돈값하고 지금 돈값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시대가 변한 만큼 네. 이거는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금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정리를 해주세요. 비교해서. 많이 달라요. 네. 너무 다른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네. 현실적인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유급휴가 의무화라든지 아니면 돌봄 휴가에 대해서 이제 연 5일이죠.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신설하겠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네, 아이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애가 아팠을 때 이럴 때 그냥 이 돌봄 휴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이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파격적인 거를 가지고 나와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뭐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라고 해서 이게 신혼부부에게 뭐 결혼하고 아니면 출산한다 그럼 지원금을 주는데, 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줍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이 차등 감면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세 자녀라든지 목표 아이가 나오면은 목표 아이. 목표 아이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은 3명을 다 뭐. 낳았다. 지금 뭐 현황을 보면 3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어감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3명을 낳았다 그러면 1억 원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탕감해 준다면서. 탕감이죠. 네. 그러니까 이자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나경원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폴란드식, 그랬었나요? 예, 폴란드식이라고 해갖고 나경원 의원이 이거보다 더 파격적으로 갖고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민주당 야당일 때 나경원 의원이 야당.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이제는 사실상 그 저출생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을 때, 아 그때 한 건가요? 예, 그때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전 솔직히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에 동감합니다. 예. 아이 낳으실 거예요? 저는 애가 있습니다. 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낳지 않겠죠. 이미 늦었습니다. 전 늦었는데. 아니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네. 벌써 아이가 커갖고 네. 저는 이미 늦었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상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죠. 네, 물론 뭐 재원 마련이 무료겠지만 사실상 파격적인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된다 그러면 아마 유인책은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아무튼간에 민주당이 이 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나경원 의원의 그 정책을 따라했다 이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저는.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일단 자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얘기였고 네.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더 파격적인데 2자녀에게 24평, 3자녀에게 33평의 공공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파트 공공 분양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사실상 이런 공공 임대 부분이겠지만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더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안을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와 환경 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이 있는지 조금 더 추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두 야당 모두, 그다음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에너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유럽 의회라든지 뭐 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게 한때 탈탄소, 그다음에 친환경 이게 이슈였는데. 이게 이제는 청구서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또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 나라들이 뭘 하냐면 탈탄소에서 다시 한번 탄소로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표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나라들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내연 기관으로 뭐 자동차로 보면 전기차에서 내연 기관으로 이걸 더 옹호하고 이런 어떤 캐치프라이즈를 바뀌고 있는 것 네, 같죠. 바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도 아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거 담론은 전체적인 담론은 친환경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표심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는 공약은 걸어놓고 막상 정책으로 시행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 덜 걷는 걸로. 자,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짧게 그냥 좀 지나가 볼 수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의 혈맥이다. 핏줄과 네. 같은 존재하면 역시 그 소상공인 경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고금리에다 불경기까지 겹쳐서 많이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일단 공약으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금리나 특별 프로그램 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에 대해서 이제는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네. 특별 기간 동안 특정 기간 동안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이런 방안들. 그다음에 뭐 원스톱 지원 대책이라고 해갖고요. 대안대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환대출.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가지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 바우처가 사실 서민들 대상으로 사실 에너지 바우처라 해서 지원금을 줬던 거 부분인데 이게 소상공인은 안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소상공인 포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내용이고, 근데 두 야당 모두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야당이요? 두 여당과 야당. 여야, 네. 네, 여당과 야당이 빠진 게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지금 소상공인한테 물어보면 최대 아젠다예요. 맞아요. 네, 네. 이거 해주는 당 찍겠다라는 게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다 목소리거든요. 네. 근데 두 군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은 원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공약을 다 짚어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이제 좀 약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주가 부족할 때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네. 이거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네.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누구 주머니에서 맞아요. 저 돈이 나와?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하죠. 이제 세퓰리즘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대한 만약에 공약들을 다 이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 공약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여당은 한 28조 원 필요하고요. 네. 야당대로 간다 그러면 43조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야당이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사실 현금 지원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3조가 필요한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퍼주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시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네. 지난 국회 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이제는 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게 과연 얼마나 지켜졌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20%? 20%예요. 아, 20%도 진짜요? 못 미쳐요. 20%도. 그러니까 네. 뭐 어차피 이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이제 남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관리 감독을 이제는 뭐 총선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정말로 잘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의석수를 좀 차지해야 되고 또 집권을 해야만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실현할 맞습니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경쟁적으로
눈에 좀 확 다가오는 어떤 선거용 이슈 이거를 내걸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네. 얘 갈수록 좀 뭔가 좀 후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4년에 한 번 선거 올 때마다 네. 더 많은 정책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 실현한 거는 사실 지금 20%도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뭐 연간 세입 증가분에 주로 다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제는 아낄 건 아끼겠다, 허리띠 졸라매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국채 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채 발행하게 되면 그게 다 또 나라 빚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갚아요? 그렇죠. 그럼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갚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빚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공약, 그다음에 또 표를 주는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공약을 들고 난 후보 이런 분들을 좀 뽑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선거법상에 공약을 공개하더라도 재원 마련책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네. 점점 더 남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재원이나 공약 이행 시기 같은 걸 좀 명문화한다든가 네. 그럼 약간 좀 구체성 있고 구속력을 갖게 될 테고 네.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선거 얼마 전에 지금 공약이 나온 거죠. 훨씬 좀 맞습니다. 전에 공약집이 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강제하는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정말 아나운서님 말씀에 네.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일단 표를 줄 때 그런 거 보면서 좀 판단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6분입니다. 일본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기업가들 사이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책이 20여 권 넘게 출간될 있을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쓴 이나모리 가조의 마지막 수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인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본에서 3대 경영자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3명이 있는데 그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네. 혼다 그룹의 혼다 소이치로, 그다음에 교세라 그룹을 창업한 오늘의 주인공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이제 일본의 3대 경영자고, 이 중에서 이 경영의 신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은 마쓰시다 고노스케와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네. 경영의 신이라는 이런 별칭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나모리 회장은 1932년도에 태어나서 20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1958년도에 자본금 300만 엔 28명의 종업원으로 교토 세라믹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교세라 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전기 부품 장비 업체죠. 그쵸, 네. 예. 그다음에 또 일본의 우리로 얘기하면 통신 사업자예요. 네. 그 84년도에 일본의 거대 공룡 통신 기업이 NTT거든요. 네. NTT 도코모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이 회사에 맞서서 KDDI라는 회사를 그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 1,500억 엔 중에서 1,000억 엔을 투자해서 그래요. 예. 네. 근데 이 당시 이 경쟁자가 어디 있었냐면 도요타 자동차 컨소시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국철, 일본 전철. 국철과 컨소시엄이 있을까? 국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로를 따라서 망을 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거대 기업들하고 경쟁한 일종의 교세라는 벤처 기업에 가깝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도요타 컨소시엄, 일본 국철 컨소시엄은 다 끝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엔티티와 경쟁하는 회사로 성장을 해서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분의 부인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농업의 근대화를 이끈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위입니다. 네. 이제 우장춘 박사 그러면 이제 일제 시대 우범선 아니 부인이 넷째 사위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살인 거죠. 이분이. 예, 아, 그러니까 네네. 딸과 결혼하신 아, 거죠. 네네. 예, 예, 우장춘 박사가 이제 오면은 우리나라 귤 재배를 처음으로 한국에 하게 한 게 제주도에. 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장춘 박사가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농업 연구를 할 때 제주도는 귤을 심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지금 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최대 산지가 된 거죠. 아,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시죠. 예,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뭐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가기 전에 뛰었던 교토 버프상가의 구단주가 또 이나모리 가주 회장이었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유명한 일화죠. 축구 팬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교토 퍼플상가 2부 리그에 있다가 1부 리그에 올라와서 그해 박지성 선수가 뛸 때인데 그 일본 천황배 네. 뭐 영국으로 얘기하면 FA컵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교토 퍼플 상가가 처음으로 우승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이나모리 가주 회장이 박지성 선수한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언제든 다시 돌아와라. 예. 다리가 부상을 당해서 쩔뚝거리더라도 난 당신을 다시 쓰겠다. 우리 구단이 오거나 환영하겠다 해서 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하고 네. 이나모리 가주 회장은 약간 이 뭐 선불교에도 심취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스티브 잡스도 선불교 심취했었지. 그랬죠. 약간 경영의 도. 우리가 이제 도인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런 도인적인 이 풍모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파산한 그 일본 항공 좌를 맡아서 재건하고 재상장시킨 걸로 워낙 유명한 맞습니다. 인물이죠. 예, 이 책에서도 계속 이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분이 일본 항공의 최고 경영자에 취임하게 된 게 80세를 앞두고서였었어요. 나이가. 네. 거의 80이 다 돼서 했었고 본인이 이제 계속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본 항공이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많았고 또 경영 실패를 했고 결국은 이제 파산이 돼서 주식시장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네. 이 기업을 맡아서 딱 3년 안에 내가 정상화시키고 사채하겠다. 그래서 선언해서 네. 3년 만에 재상장을 시키고 국제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명예스럽게 물러났는데 이분이 이때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이 뭐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언론과 있던 내용이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 여러 문장 중에서 저는 굉장히 제가 그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대선. 네. 큰 착한 거죠. 클 때 착할 선. 아, 큰 선. 네, 네. 큰 선은 비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안일비자에 이제 사람 정자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정과 비슷하고 소선, 작은 선은 대악과 비슷하다. 큰 선이 비정하고 비슷하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리더가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면은 그게 소선. 네. 소선인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규율을 갖고 엄격하게 조직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비정해 보이지만 네. 그게 결국은 큰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에 나타내는 말로 이제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자체 스스로가 비정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각오를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책을 읽어보면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맞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국내 이제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책이 전 세계 어떤 경영사보다 많이 번역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뭐 정확히 통계는 내진 않았는데 이분이 이 책도 그렇지만 주로 강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강연한 내용들을 체력해서 책으로 만든 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있고 또 팔리니까 또 내겠죠, 출판사들에서. 이 책도 그 이나모리 가주 회장이 그 연설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나모리 회장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집안도 굉장히 아주 가난했던 집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대에 그렇게 대학에서 갈아주는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이분이 네. 이제 가고시마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몸으로 창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영을 알고 싶어서 막 고민을 할 때 그 마스시다 보노스케 네. 이분도 강연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강연을 듣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자기가 경영의 고민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분도 세이와 죽구라는 네. 그 기업인들과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리더십 학교를 만들어요. 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세이와 죽구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폐교를 합니다. 폐교가 되는 건데 돌아가시고 나서 폐교가 됐군요. 네. 이 대목이 이제 많이 존경받는 대목이죠. 보통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기업만 더 키우거나 아니면 뭐 재단
하거나 물론 이분도 딱 그 일본의 교토상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 그게 그런 것도 하지만 자기가 그 해왔던 노하우와 경험 그다음에 지혜를 네. 항상 젊은 기업가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네. 늘 시간을 할애했고 네. 그들한테 대화를 하려고 알려주려고 그렇고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젊은 기업가들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네. 그 강연했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되는 것을 간추려서 네. 그 12개의 항목으로 이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세라 그룹 하면 당연히 도쿄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네. 예. 자, 그 12개의 어떤 사업이든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 12개죠. 예, 네. 12개죠. 예. 12개의 뭐 그 12개 12개조 이렇게 네, 표현하고 12개조. 있- 일본식 표현이죠. 12개 항목 뭐 이런 예. 건가 봐요. 이건 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사업의 목적, 의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명정대하고 대의 명분이 있는 높은 목적을 세워야 된다. 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세운 목표는 항상 사원들과 공유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아메바 조직이라고 그래서 그 이나모리 가조회장 항상 목표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만들죠. 이분은. 네. 셋째, 강렬한 열망을 가슴에 품는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투영될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인 열망을 가져야 한다. 네. 넷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한다. 사소한 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섯 번째, 매출을 최대한 늘리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들어오는 것을 늘리고 나가는 것을 억제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한다. 요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기 회계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 공부를 딱 했더니 결론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가정 경영도 마찬가지죠. 딱 누구나. 그걸 딱 보니까 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본질은 거기에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익은 따라온다. 추구하지 네, 않아도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영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기 마련이라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섯 번째, 가격 결정이 곧 경영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동네 우리 음식 장사를 해도 가격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나모리가 가지고 되는 가격 결정은 그 직원들의 일이 아니라 경영자의 일이다. 네. 그 고객도 기쁘고 수익을 내는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일곱 번째, 경영은 강한 의지에 좌우된다. 경영에는 바위조차도 뚫을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 여덟 번째, 불타는 투혼으로 승부한다. 불타는 투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아, 이분이 쓴. 예, 예. 네. 경영에는 어떤 격투기에도 뒤지지 않는 격렬한 투쟁심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용기를 가지고 일에 임한다.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열 번째는 항상 창조적으로 일한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량한다. 11번째가 배려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모두를 대한다. 장사에는 상대가 있다. 상대방을 포함해 모두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야 한다. 12번째로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갖는다. 꿈과 희망을 갖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솔직한 네. 마음으로 문장이 딱 돼 있는데 네. 되게 지금 보면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추상적인 되게 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나모리 가조 회장 책 자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나씩 하려면 쉽지 않을 예,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이제 그 자기 개발 관점에서 다들 이 방송 들으신 분이 뭐 기업 경영하시거나 예. 이러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기 개발 관점에서 좀 새겨놓을 만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나모리 가조행 책 보면 항상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책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생 방정식이에요. 네. 사람이 어떤 인생이나 일의 결과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인생 방정식은 세 가지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열정이죠. 열정 열의 곱하기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도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다라는 다 거죠. 있으니까. 그죠? 차이는 있어도. 근데 네. 사고 방식은 제로나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거 이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버려 0이 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능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곱셈이니까 사고 방식이 음수거나 0이면 의욕이 없어서 0이거나 제로가 된다는 아예 거죠. 부정적이라서. 예. 네. 근데 능력이 좀 부족해도 네. 긍정적인 사고 방식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데 이게 본인의 삶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분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 인류기업 출신이 아니라 지방의 조그만 중소기업 출신이고 돈도 없어서 빚으로 맨 땅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의와 사고방식에 높은 점수를 가지면 네. 인생의 결과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열의나 사고방식의 이 가치보다도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죠. 본인이 지금 능력에 대해서 사실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예. 현재 상황이 한계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해보려는 열정을 안 갖거나 예.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실 앞으로 나아가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책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거 네. 제가 시간을 소개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끝났을 때 그때 시작이다. 네. 만약에 이제 장사를 하는데 영업하러 나갔는데 네. 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스 사주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다 거절하고 이유가 다 끝난 상태가 네. 상대방이 내 물건 사주지 않는 이유가 설명을 다 들었을 때가 내 거절당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끝이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이 끝이 시작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는 능력이 아니라 네. 열의와 사고방식이 그 끝을 시작으로 바꿔놓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많은 어록을 남긴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좀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예,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리더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할 6가지 정진. 근데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굳이 뭐 CEO가 아니더라도 첫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한다. 항상 이분은 노력, 열정, 사고방식을 강조하고요. 둘째,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셋째, 매일 반성하며 돌아본다. 넷째,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 다섯 번째, 선행, 이타행을 쌓는다. 여섯 번째가 재밌습니다.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고민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끙끙 앓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건 이제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을 할 때 끙끙 앓거나 속상해하면서 에너지 송비하지 말고 네. 그때 뭐냐면 그런 고민을 멈추고 네. 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라는 거죠. 예. 그게 혹시 아까 그 대선은 비전과 비슷하고 소선은 예. 대악과 비슷하다고 할 때 리더가 때로는 비정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책에서 예. 그런 것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나치게 감성적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라는 게 좀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네. 통계 그다음에 그 명확한 전략적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성적이 되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은 뭐냐면은 그런 리더는 어떻게 보면 네모칼 정도의 네모감이란 보다 이제 뭐냐면 그 엄격한 네. 그 자기 규율이나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요. 그 일본의 3대 경영자 혼다 소이치로 마스시다 고노시케, 예. 이나모리 가지오 이 세 인물 중에서 오늘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직접 쓴 건가 아니죠? 이게 직접 쓴 게 직접 쓴 거죠. 아 예. 그런가요? 예. 네. 이나모리 가지오의 마지막 수업 함께 읽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셋 투자와 임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AI 시대가 우리 경제와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